대장으로 계속 지내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지금 맞짱을 뜨자 도전하는 그런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못하죠. 단기적으로는 관세 전쟁이 지금보다는 톤 다운 될 거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될 거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소 간의 패권 경쟁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네. 치열한 패권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나라가 이게 1, 2년에 끝날 만한 그러한 패권 경쟁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한 상황이 지금 다시 전개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 이제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요즘 온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거는 화산 폭발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홍수도 아닙니다. 이 47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취임하시자마자 던져놓은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대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일이겠습니다만, 불과 100년 전 1930년 초만 하더라도 대서양 건너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폭탄을 던지고 주고받고 했었습니다. 60%까지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이 관세 정책이 결국은 단초가 되어서 대공황이 발생을 했고 2차 세계대전으로 번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과연 이 미국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계무역 질서, 여기서 세계무역이라고 하면 자유무역의 질서가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로 재편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 불확실성 시대에 좀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하실 것 같아서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이현훈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박 박사님만큼 바쁘진 않은데 저도 뭐 여기저기 뭐 강의도 가고 뭐 인터뷰도 가고 또 최근에 또 책을 써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더더욱 더 그 책이라고 하는 게 이 책인가요? 예, 맞습니다.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그래서 저희 화두가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기적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예. 그때만 해도 뭐 무슨 위기야, 도대체 위기가 언제 온다는 거야, 이현우 교수는 계속 뻥만 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비아냥거리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보면 이런 위기가 정말 어쩌면 그게 단순하게 뭐 10년 내에 한 번 올까 말까 이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그러한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도 그래서 저 불러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중국한테는 145%, 그리고 물론 90일 유예는 했습니다만 다른 국가들에게 상호관세, 보편적 관세 10%, 25%, 26%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공황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비교해 보면은. 그 당시하고 너무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도 뭐 1929년 10월에 네. 이제 검은 목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대공황의 시작은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물론 뭐 주가가 떨어지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또 금융 시스템도 서서히 이제 붕괴 조짐이 나타나게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이제 경제 공황으로, 대공황으로 이렇게 확산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관세율을 이제 급격히 높였잖아요. 그 당시에도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관세 전쟁을. 그래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국 상원 하원에서 다 이제 통과시키고, 그래서 그 당시 1930년 6월에 당시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서명하면서 그게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그래서 당시 미국의 모든 상품은 아니잖아요. 항상 그 수입 상품 중에 한 2만여 종의 수입 상품에 대해서 평균 관세가 한 40%였는데 이게 거의 59%, 한 60%까지 이제 한 1년 반에 걸쳐서 이렇게 끌어올려요. 모든 걸 똑같이 하진 않고 이제 품목 따라 다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또 상대국은 또 보복관세 부과하고, 그러니까 또 미국은 또 거기에 또 맞작용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과 이제 비슷한 상황이 막 전개된 거고,
도대체 이 당시에 세계 대공황이 터졌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여러 의견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나 지나치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막 기술혁명이 나타나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거 최고네 해서 막 철도 산업, 자동차 산업, 뭐 그렇죠. 전기 관련된 산업이 막 부흥하니까 그쪽으로 돈이 막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나 많이 튀어오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재고가 쌓이니까 이제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고 네.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연준이 그때 이제 금리를 좀 높이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또 기폭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관세. 네. 그것까지만 해도 좋았다. 그래도 아주 심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관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가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는 관세 전쟁, 더 나아가서 무역 전쟁, 더 나아가서 완전 중상주의로 다시 회귀를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전 세계 무역이 3분의 1 쪽이 나버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시에 산업 생산 지수가 한 25% 이렇게 줄어들고 또 실업률도 한 30%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살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조차도 완전히 경제가 이제 침체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침체가 확산이 되었는데 왜 대공황이라고 하느냐. 이게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모든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자본주의 세계를 이끌어가던 이제 유럽까지 포함해서 이제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불황 상태로 빠지고 그것도 엄청난 깊이로 빠졌고 또 그것도 1, 2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10년이 계속 지속되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공황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 현상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네. 첫 번째로 이제 기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 기술도 보면 지금 그 당시에 2차 산업혁명인데 그렇죠. 지금은 일부에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용어를 쓰지만 네. 이건 산업혁명이 아니고 디지털 혁명이죠. 그러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 제조업을 보통 의미하잖아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네. 제조업 혁명이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기술 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AI라든가 아니면 각종 통신 관련한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다 디지털 기술이지 이게 뭐 기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한 분야에서 어떤 디지털 혁명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엄청나게 또 열광하고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글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그니피센트 7 이쪽에 너무나 과포장된 것이 아니냐, 너무나 과열돼가지고 지금 그 적정 주가 지수보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다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도망갈 궁리를 막 하고 있는데 이런 때에 보니까 금리도 이거 곧 올라갈 것 같아요. 다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두 개 맞물려 있긴 한데 그게 이제 트럼프발 이제 관세 폭탄까지 탁 터지면서 이거 보니까 금리 다시 또 튀어 오를 수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무역이 이제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이게 상대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이게 엄청나게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러니까 이게 그 당시 상황과 너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세계 대공황이라고 뭐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지난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라가르드 총재가 그러니까 현재는 ECB 총재인데 전에는 IMF 총재였잖아요. 그렇죠. 국제통화기금. 예. 그 연차 총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2020년대 상황이 마치 1920년대 상황하고 왜 이렇게 비슷하냐. 대공황 전야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좀 더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최근의 데이터를 더 이제 많이 이제 추가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지속될 것인가? 지속된다면 지금과 같은 강도로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은 점점점 주변의 참모들의 자문과 월가의 또는 미국 조야의 많은 지성인들과 지식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관세율이 떨어지거나 조정받을 것인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설까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뭐 기조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지금 한 발 물러선 그런 모습이긴 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일반적인 보편 관세를 뭐 10% 다 때리고 플러스해서 이제 국가마다 이제 상호 관세를 이제 때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25% 한다고 하고 중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145% 때린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90일 동안 유예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유예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유예한다는 그렇죠. 것이지 그것이 이제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공표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최저 10% 수준이고 아니면 이제 그 이미 발표한 그 상호관세 그 사이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끝나봐야 끝나는데 제가 볼 때 계속 갈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다만 제가 이제 트럼프 참모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왜 보통 이제 골목에서 싸움을 할 때 아니면 우리 고등학교 뭐 중학교 다닐 때 거기에서 뭐 이 대장이 있어 주먹이 있으면 거기에 그걸 도전하는 누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도전하는 걔 하나만 집중적으로 때려야 되는데 주변에 자기랑 친하던 친구들까지 다 적으로 몰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싸우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모든 나라가 다 이제 트럼프 미국에 대해서 적대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이러니까 도리어 미국이 지금 자기의 우방을 다 내쳐버리니까 중국이 잘 됐네 그래서 다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제 이것이 정말 전략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걸 뒤늦게 깨닫고 지금 이제 관세 유예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끝난 것은 아니다. 미국이 이렇게 향하고 있는 그 창 끝은 분명히 이번에도 나타났습니다만 다른 국가들은 90일 유예 10%만 잠시. 그렇지만 중국은 145 그대로. 그러니까 또 중국은 그래? 우린 84. 이렇게 이제 서로가 카드를 하나씩 까면서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관세 전쟁 벌여서 트럼프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러니까 수입을 어느 정도 줄이고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의 뭐 일자리 만들어주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중국을 바라볼 때 제가 좀 전에 뭐 골목에서 어떤 주먹 싸움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학교에서 뭐 여기서 뭐 주먹 싸움을 서로 하는 뭐 그러한 상황과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대장으로 계속 지내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지금 맞짱을 뜨자 도전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못하죠. 직접적으로 뭐 당장 뭐 달러 패권을 당장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말고도 뭐 군사 외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계속 위협받고 있는데 그대로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세 전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이미 발표된 그 기본 관세와 그리고 상호 관세 사이에서 조정이 될 수는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더 계속 때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계속 가는 전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성급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교수님 보시기에 미국과 중국 이긴다 진다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누가 먼저 양보를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뭐 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일 대답하기 좀 어려운 편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경제학자니까 항상 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 보통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고, 그러니까 뭐 수입 물가가 막 상승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더구나 주가도 막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 미국이 이거 괜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단일 패권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저기 지금 새로운 국가가 나에게 도전하고 있으면 그것을 계속 용납하고 내버려 두면 인내하고 참으면 그럼 나중에 나보다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좀 견제하려고는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수단은 전 무궁무진하다고 또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만약에 이제 대통령 참모라고 한다면 네. 저는 뭐 단순하게 뭐 관세로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더 이제 강력한 금융 쪽으로 자본시장에서 저는 이제 강하게 이제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공작을 통해서 중국의 약한 고리를 이제 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미국도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고 또 중국도 많은 나름대로의 수단을 가지고 있고 뭐 중국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마오쩌둥 정신으로 무장돼 있어서 우리는 원래부터 없이 살던 사람이야. 그 좋아 끝까지 가지 뭐. 우리 30만 명 출발해서 10,000명으로 줄을 들 때까지 장정했던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이 지금 허걱거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소비재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인하 시점을 못 찾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만약에 저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사전에 미국 채권을 좀 급격하게 팔아가지고 좀 협박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 채권 팔아보니까 가격 떨어지고요. 가격 떨어지니까 금리 올라가고요. 미국 금리 올라가니까 재무부가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금리 올라가다간 우리의 비용 문제가 지금 예산도 특별 예산 쓰고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디폴트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보니까 미국도 좀 약점이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네. 아킬레스건이 예. 미국은 이 부채예요.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무려 36조 달러다 이렇게 달러, 다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예. GDP 대비로 무려 123%다. 그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갚으려고 하니까
그 연방 정부가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이게 뭐 국방비 지출보다 많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거기다 금리까지 더 높아져 버리면 더구나 만기가 지금 빨리 돌아와서 이걸 어떻게든 롤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곽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이 말이야 이 미국에 대해서 그래 내가 갖고 있는 국채 이거 팔아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할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실제 그렇게 팔고 있다라고 지금 많이 또 추정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럴지는 지금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다만 추정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다만 그동안 계속 팔았죠. 사실은 중국이 한때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6조 중에서 한 24%가 외국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죠. 일본이 이제 1조 한 1,0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영국이 한 7,500억 달러 정도 이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중국이 한때는 제일 많았죠. 한 1조 2천억 달러 이상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가 계속 감소해서 이제 7,5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 줄어든 이유 때문에 결국 그거 가지고 이제 중국은 무엇을 했겠어요? 당연히 다른 걸로 외환보유고를 채웠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금이에요. 그래서 금값이 이제 올라간 측면이 있을 거고 앞으로도 좀 계속 그렇게 할 텐데 갑자기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팔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빨리 팔아버리면 국채 가격이 막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중국 자체도 그게 크게 이제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쨌든 본격적인 싸움이 돼가지고 어쨌든 팔아도 표시 안 나게 조금씩 팔면서 계속 중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미국에 계속 상처를 주면서 협박을 좀 은근히 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만약에 위안화를 평가절하해버리고 그러니까 관세를 두들겨 맞은 만큼 평가절하해버리고 휘토류 지금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중국이 미국의 이러한 예봉을 막거나 또는 꺾을 수 있는 방패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히토류 같은 거 이제 수출을 제한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미국도 생산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또 빠른 시일 안에 또 생산을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때는 제일 많이 또 미국이 또 히토류 생산한 적도 그렇죠. 있었으니까 예.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생산비도 많이 들고 환경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파괴하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안 하고 싶고 또 생산 단가도 당연히 더 미국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절대적인 그런 어떤 레버리지로 쓸 수 있겠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진짜 레버리지는 뭐겠어요? 결국은 그 나라 꼭 필요한 자원이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식량 자원, 또 하나는 에너지 자원이에요. 네. 그럼 전 세계에서 식량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 예. 그리고 제일 에너지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 그리고 또 그러한 생산 에너지를 전부 다 통제하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나가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간 식량이나 에너지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더 중국이 더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 네. 히토리 지금 그것만 사람들이 이제 보고 그러니까 뭐 미국이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거는 다른 더 큰 무기가 있는데 그게 크게 중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무슨 협박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이제 정치적인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뭐 비중을 안 두신다기보다도 일단은 좀 통계적 자료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중 간 정상 간의 다이얼로그 아니겠습니까? 대화가 필요한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두 정상 간의 미팅과 소통의 문제. 예, 그야말로 이제 두 사람 다 정말 보기 드문 정말 보스 기질이 있는 캐릭터를 사람들이죠.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제 중국 자체가 워낙 큰 그러한 경제고 또 정치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또 패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마침 또 그 두 나라의 리더가 그야말로 완전 보스 기질이 있는 어떻게 보면 깡패 기질이 있는 두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쉽게 이제 물러나지 못하고 이제 맞짱을 딱 뜨겠다 하면 거기서 누가 먼저 물러서느냐. 막 눈싸움부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진짜 이제 막 으르렁거리고 막 있는데 누가 뒤를 딱 돌아서 버리면 그러면 자기가 정말 치명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못 하잖아요. 뭐 예전에 뭐 보셨는지 미국 영화 보면 왜 시골에 사는데 뭐 그 젊은 아이들이 객기를 부리느라고 양쪽에서 막 트럭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치킨 게임 하듯이. 치킨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다 누가 먼저 피하냐. 그래서 지면은 걔를 완전히 바보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 이분들이 그러니까 나이는 이미 지금 80이 다 돼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게
그런 기질이 좀 굉장히 다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로 좀 겉으로는 굉장히 점잖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강한 그러한 내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물러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대화를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당연히 밑에 참모들이 다 지금 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둘이 뭐 안 하니까 이제 큰일 났네. 아니라 그 물 밑에서는 지금 엄청난 지금 작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그렇게 해서 없었던 걸로 완전히 해결되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그렇게 해서 그래 이제 다시 그래 너희들 관세요 그래 이제 다시 또 한 45%로 낮춰줄게. 그 상황 끝내버리면 그러면 이 중국이 다시 또 야금야금 또 기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계속 가긴 간다. 다만 관세 전쟁에 한한 좀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좀 톤 다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국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할까요, 저들이? 아니요, 이 파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한번 다른데 정의해 주시죠. 그리고 저는 정치학자가 예. 아니라서 파국을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관세 전쟁이 지금보다는 톤 다운 될 거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될 거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뭐 이미 유명해서 이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뭐 제가 계속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오던 건데 그레이엄 앨리슨 그 하버드대 그 정치학과 교수께서 쓰신 그 예정된 전쟁이라고 하는 그 책에 우리나라도 번역되어 있잖아요. 저도 그걸 꼼꼼히 잘 읽어봤는데 그거 보면 지난 500년 동안 한 16번의 패권 그런 경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12번은 실질적으로 아예 전쟁을 붙었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4번은 그럼 아무 일이 없었던 거냐? 그것은 아니죠. 미소 간에도 냉전으로 해서 둘이 안 붙었던 거지 네. 주변에 있는 위성 국가들끼리 대리전해가 더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지금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투키디데스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 역사학자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스파르타하고 이제 아테네 간에 이제 기존의 패권 국가 그리고 이제 신흥 패권 국가인 이제 아테네와 간에 이렇게 이제 싸움이 이제 전개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그것이 반복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소 간의 패권 경쟁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네. 치열한 패권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소 간에는 소련은 그냥 군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미국하고 좀 맞먹을 정도 됐지만 경제적으로는 게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자멸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야말로 최고의 제국이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10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잠깐 좀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또 이제 부강하려고 하고 그래서 굴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러한 그 역사적 경험도 있고 또 그런 자긍심도 있고 예. 또 그러한 또 저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미국은 또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은 정말 엄청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거기에서 이제 헤맬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나라가 이게 1, 2년에 끝날 만한 그러한 패권 경쟁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고 제가 아까 위성 국가 간에 많은 그런 어떤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소 간의 그 냉전 때 그렇게 벌어졌던 일이 바로 동굴 아파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또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베트남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그러한 상황이 지금 다시 전개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국민이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정말 우리 정치 지도자가 정말 이러한 사상을 잘 깨우치고 그래서 정말 대비를 또 잘 해야 되겠다 대처를 잘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이현웅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나니까 시청 여러분들께서 당장 궁금하신 게 한국 경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대공황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네. 그럼 미국이나 유럽에서 치고 들어오는 대공황이 결국은 아시아까지 밀고 들어올 건데 그러면 중국이야 일본이야 뭐 어떻든 상관이 없고 상관이 없다는 말이 관심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보다도 우리나라도 당장 급한 일이 생길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 경제도 외환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온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외환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네. 그거보다도 심하고 더 전혀 심하고 다른 형태로 온다 이렇게 다른 말씀을 형태로. 드려요. 그러니까 예. 보통 사람들이 그래 위기 우리가 겪었던 거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97년 외환위기 또 하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이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한 위기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너무나 달라요. 지금 마침 이제 1997년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때 상황을 잠깐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젊어도 엄청나게 젊고요. 막 엄청나게 과욕을 부리고 그래서 엄청나게 막 과잉 투자를 막 하고 있던 참이에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기업 부채도 좀 많았고 또 단기로도 돈을 많이 빌려오고 예.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외부에서 찬바람이 확 불어온 거죠. 그때 상황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제가 너무 막 과욕을 부려요. 그래서 네. 엄청나게 막 일을 하고 막 그렇게 막 바쁘게 막 지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푹 쓰러져요. 근데 젊었어요. 아니면은 뭐 그냥 밖에서 뭐가 왔으니까 뭐 뇌졸중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찬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그런데 그건 너무 젊으니까 잠깐 병원에 실려가서 금방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때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너무 늙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한 30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제가 볼 땐 60대가 넘었어요. 더군다나 더더욱 문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어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렇다고 과잉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하긴 하되 다 어디다 투자하냐면 다 건설 투자, 집 짓는 데만 투자를 해요. 네.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를 하나 하지도 않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이미 기초 체력이 막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도 말씀드리고 다른 여러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나라는 사람으로 말하면 조로증, 그러니까 빨리 늙어가는 그러한 증에다가 거기 당뇨병까지 걸렸다. 거기에다가 이제 당뇨병에 걸렸는데 이제 합병증까지 걸렸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황이 나쁘니까 이제 미래 먹거리로 막 가고 뭐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해봐야 되는데 네. 상황이 나쁘면 뭐 어떤 정권 막론하고 계속 부동산 경기 띄우는 정책 계속 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쪽으로 계속 돈이 몰려가가지고 가계부채가 그야말로 OECD 기준으로 보면 최고 수준이고 또 그러니까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평균적인 소득 대비로 집값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두 개만 봐도 우리나라가 비정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니까 지금 미래 먹거리가 안 되니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지표 하나만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두 자릿수였어요. 뭐 잘 아시잖아요. 그때는 뭐 14%, 15%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10% 밑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97년, 98년 외환위기 때 이게 마이너스 네. 4.7% 역성장하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튀어 올랐잖아요. 그래도 그 뒤에 이제 계속 추락을 했는데 네. 그래도 5% 후반으로 가다가 5%로 가다가 최근에 2%까지 갔다가 이제는 한국은행이 1.8%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어요. 그러면 올해가 1.8%면 앞으로 5년 뒤도 1.8인가요? 아니죠. 계속 추락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기관들이 2030년대 중후반이면 1% 밑으로 떨어질 거다. 4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0% 밑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마치 일본의 상황과 비슷한데 그렇다고 일본하고 똑같다고 아니에요. 제 말씀은. 일단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IMF 위기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 당시 젊었을 때 그냥 우리 과욕을 부리다 푹 쓰러진 거고 지금은 너무 늙은 상태에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체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병원 가가지고 기껏 하는 것이 뭐 진통제 맞거나 뭐 링거에 맞고 그래서 그때 그냥 먹고 사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보면 그나마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에 우리가 1.4% 성장했고요. 지난해 2% 했다고 그랬는데 올해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1.9% 성장할 거다 했는데 최근에 1.5로 낮췄잖아요. 네. 저는 연초부터 절대 그거 못한다. 네. 1% 초반 하면 잘할 거다. 그랬는데 최근 더 돌아가는 상황 보면 많은 국제적인 IB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아예 0.9% 한다. 최근에 JP 모간은 0.7%까지 또 낮춰 잡았어요. 저도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도 계속 떨어지는 데다가 그나마 그것도 단기적으로 못하니까 이거야말로 초유의 위기인 거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잘하다가 잠깐 떨어졌고 바로 V자형 반등을 했는데 네. 이제는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거기다가 그나마 단기적으로도 금방 회복도 못하는 이런 최악의 상태. 그래서 제가 절대 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기왕 이제 상호관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한국은 어떨 것인가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25% 관세라고 했잖아요.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 같은 경우 145%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25%면 별로 안 높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제가 직접 계산해봤어요. 제가 일부러 이제 화면에 아마 띄워주실 것 같은데 표를 네. 만들었는데 예. 전 세계 나라 중에 이제 뭐 상호관세 부과한 나라 아니면 일반관세 부과한 나라 다 있잖아요. 이렇게 네. 다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그 GDP에 영향을 주는 충격이 네. 6번째로 높아요. 베트남이 1위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만, 그리고 중국이 3위예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 캐나다, 그다음에 한국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러한 수치가 나오냐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해서 먹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수출이 잘 되면 그럼 우리나라 GDP 성장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라고 하는데 95% 가까이가 다 수출로 기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수출 중에서 특별히 미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래서 GDP 대비로 대미 수출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냐. 네. 그게 나라마다 달라요. 이게 베트남이 제일 높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게 한 29% 정도 되네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 7% 돼요. 그리고 이제 대만이 한 13%, 중국은 2%밖에 안 돼요. 2.4%. 근데 이제 거기서 145% 때린다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걸 두 개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GDP 대비, 각국의 GDP 대비 대미 수출 비중 곱하기 각국이 때려 맞은 상호 관세율을 곱해주면 그 나라에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베트남이 제가 그걸 갖다 이제 관세 충격 지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잡아봤어요. 어디 뭐 교과서에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계산해 보면 그게 한 13.2 정도 되고 그리고 대만이 한 4.2, 그리고 중국이 한 3.5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1.8 정도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6번째 높다는 말씀이고 일본보다도 높아. 일본보다 2배 이상 높다 하는 말씀이고 거기에 뭐 다른 뭐 여기 EU 국가들도 다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니까 우리가 이게 심각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데에서 영향을 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본 건데 여기에 덧붙여서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회 수출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중국을 경유해서 하는 수출, 멕시코를 경유해서 하는 수출, 또 거기에다가 뭐 베트남 다 여기 경유하는 그 국가들이 다 제일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관세 충격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만 집중적으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정말 경제에 치명적인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관세율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회하는 그런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멕시코, 캐나다에 다 제일 치명상을 그렇게 입힐 정도의 그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늙은 경제에다가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벤처 같은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이 상황, 거기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사회적 심리 현상으로 양극화와 계층 간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사회학적으로 우리의 가치나 철학이 전혀 어떤 뭐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적인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따름이지 중도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소통이 없는 상황, 국가의 총체적 위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바로 이제 절대 위기라는 그런 용어를 썼어요. 제가 아까 경제적으로 이제 3번의 이제 위기가 있었다고 네.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너무 늙었고 그것도 체력이 너무 약화된 상황에서 완전히 당뇨 합병증까지 걸려 있고 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치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지금 삼겨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죽는지 모르고 계속 지금 아직도 따뜻하네 이러면서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큰 위기다.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실제 뭐 지금 위기가 아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댓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언제 터져요? 뭐 이렇게. 아니 지금 서서히 삼겨져 죽는데 지금 폭 꼴깍 죽어야지만 그게 위기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보다 더 심한 위기가 어딨냐. 그래야 절대 위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게 지금 잘 짚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열심히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고 그 중요한 이유가 이제 사회가 완전히 양극화돼 버리니까 하나로 똘똘 뭉쳐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양극화가 되었느냐?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근본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 제 책에서도 이제 제가 크게 사부로 되어 있는데 네. 일부가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거대한 변화를 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디지털 사회로 변화한다. 두 번째가 이제 노인 사회로 간다. 네. 세 번째가 이 디지털 사회하고 노인 사회와 연관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불평등 사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양극화 사회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예.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기후 위기 사회로 이제 완전히 전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양극화 사회가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디지털 혁명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노인 사회도 제일 빨리 진행되니까 네. 그게 연관이 되어서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그 중요한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젊은이와 노인 간의 그러한 양극화도 굉장히 심하고요. 또 이 디지털 사회 연관이 돼가지고 또 여성과 남성 간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계속 먹거리 투자가 전부 다 서울로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도 또 이제 특수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서울공화국과 기타 지역 간의 이런 양극화도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고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그런 양극화 또 이런 양극화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뭔가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럴 바에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실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글을 다시는 분이 많으세요. 이번에 꼭 터져야 된다. 안 터지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정말 얼마나 지금 상황을 나쁘게 보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러한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목소리 톤이 자꾸 높아지는데 네. 어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완전히 쫄딱 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런 때 어떤 시대적 영웅이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우리 국민을 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 관세라고 하는 이 트럼프의 카드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면 이런 악재를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작은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꼭 먹고 안 먹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까지 지금 내몰려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 이제 혁명적인 어떤 변화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히 망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망하기 직전 상황까지 가면 또 우리가 다시 또 깨우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제 내부적인 충격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지금 엄청난 충격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외부적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다시 좀 하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나겠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자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1.0 밑으로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 이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예를 들어 처음부터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선진국이 되면 우리나라 3만 5천 불도 넘었는데 너무 당연하지 이러세요. 이론으로. 예. 이게 어떻게 당연하냐고요. 선진국이면 다 그런가요? 일본은 그렇죠. 일본이 0% 들어갔죠. 미국은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70년대 이후에 이게 물론 사이클에 있는데 제가 계산하면 2.6%예요. 평균 성장률이. 하나도 안 변해요. 예. 싱가포르도 안 변해요. 그러면 어디를 보고 그런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 일본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유럽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보는 것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보는 거냐는 거죠. 선진국도 잘 나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잃어버린 30년을 가는 그런 일본을 따라가려고 하고 왜 유럽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두 번째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수출이 잘 안 되면 내수를 키우면 또 된대요. 아니 내수를 어떻게 키워요. 미국 같으면 지금 중국어 교육 안 해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해볼 수 있어요. 미국 땅에는요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것 빼고 다 있지 않아요? 다 그렇죠. 있어요. 거기가 네. 미국이냐 세계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GDP 비중으로 보면 1.7%밖에 안 돼요. 땅덩어리 규모로 보면 뭐 1%도 안 되고 인구로도 봐도 0.8%밖에 안 돼요. 이게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래도 사람은 더 많잖아요. 인구 밀도도 높은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끼리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내수를 키우자는 게 뭔 뜻이에요? 경제학자시니까 내수하면 당연히 우리가 GDP라는 게 뭐예요? 결국 내수와 외수가 있잖아요. 외수가 수출이고 내수는 뭐냐 하면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예요. 거기에 이제 정부 지출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정부 지출은 이제 일단 논외로 치고 그러면 소비를 어떻게 늘리죠? 어떻게 투자를 늘려요? 우리 땅덩어리 그냥 파가지고 거기서 뭐 나온 걸로 늘리나요? 아니죠. 당연히 외국에서 좋은 기술 들이고 좋은 그러면 원자재 들여다가 우리의 아주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우수한 물건 만들어서 그걸 이제 수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외화를 벌어들여 가지고 그거 가지고 더 좋은 그러한 원자재도 가져오고 기술도 가져오고 또 자체 개발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소비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출이 안 되면 내수를 키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그런 때마다 막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억장이 무너져요. 그분을 대통령으로 모시면 어떨까요? 그런 하나 분이, 못 하나 보게. 그런 분이 계실까 봐 걱정입니다. 솔직히. 근데 그렇게 또 그런 분들께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치 이 수출 괜찮아요.
내수 키우면 됩니다.라든가 경제 성장률은요 그냥 뭐 선진국이면 계속 이렇게 낮아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실까 봐 걱정이 그런 분이 가서 선거 참모를 하실까 봐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을 정말 위기라고 정말 느끼고 그것도 그냥 위기가 아니라 네. 예전과 전혀 다른 정말 절대 위기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책에다 써놓은 거는 예. 크게 4가지예요.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늙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왜 늙어가냐? 이건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 그럼 왜 출산율이 낮냐? 그거부터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요. 뭐 그걸 여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 그 출산율을 우리나라가 0.75명인데 지난해 이건 OECD 평균 1.5명의 절반밖에 안 돼요. 이게 제일 빨리 늙어간다는 거죠. 그걸 높이자. 그래서 제가 그걸 자세히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뭐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느냐 젊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사교육 없애고 너무 지나친 입시 경쟁을 좀 줄여져 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필요한 교육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사회적으로 만들어 주느냐 뭐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부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예요. 그거 정말 자세히 말씀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크게 그림만 그리면 네.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 투자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늙어가도 인구가 줄어도 그래도 우리 막 기술 순위 막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네. 또 미래 그 설비 투자 그러니까 최고의 첨단 시설이 막 계속 확충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가 전체 GDP 중에 한 31% 정도 차지하는데 그중에 절반이 다 건설 투자예요. 15%가. 아니 OECD 국가 중에 건설 투자가 GDP 대비 15% 되는 나라가 있나요? 없죠. 거의 없습니다. 예. 중국이 한때 그래요. 중국이. 그 중국 보고 시멘트 경제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2021년 중반 이후에 그 거품을 꺼트렸잖아요. 자연스럽게 꺼진 것이 아니라 거기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정부가 꺼트린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그걸 꺼트려야 되는데 꺼트리지 않고 도리어 자꾸 이걸 갖다가 그냥 안고 가게 정권 되니까 차원에서 더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이 부동산 문제를 이걸 갖다가 계속 안고 가는 방식으로 계속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집값이 계속 더 올라가게 되고 소득 대비로 거기에다가 이제 가계부채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거 사다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우든지 아니면 새도 자기가 살 동굴과 둥지가 있어야지 새끼를 낳고 알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새끼를 낳냐고요. 못 낳는단 말이야 아이를. 환경도 안 만들어주고 왜 너희들 결혼 안 하고 왜 아이를 안 낳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저는 집값이 정말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안정화하면 제가 여태까지 저도 좀 속았어요. 뭐라고 생각하냐. 안정화하면 하향 안정화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상향 안정화한 거야. 조금씩 올려가는 방식으로. 그러면 경제가 이제 적어도 내 임기 동안에 터지지 않으니까. 그 이제 정치인도 그렇고 실제 이제 뭐 기재부나 아니면 공교부 공무원 정책 담당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안 터트리려고 조금씩 이렇게 늘리려고 해서 여러 가지 좀 꺼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정책을 계속 내놨잖아요. 네. 제발 정부는 그런 정책 쓰면서 자꾸 집값을 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젊은 사람들에게 힘들다. 말씀이 자꾸 길어져 버리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이를 이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독박하면서 키우도록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좀 책임지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아이가 나면 지금 지방정부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막 보조금을 주잖아요. 네. 이걸 아예 중앙정부가 전부 다 모아서 중앙정부가 지금 한 7,500만 원 정도 주거든요. 이거를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태어나면 매달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을 20년 동안 주자. 그럼 사람들 다 깜짝 놀라요. 안 놀라세요?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되냐면 1인당 1년에 1,200만 원이고요. 10년이면 1억 2천이고 20년 동안 주면 2억 4천이에요. 그러면 30만 명 태어난다고 하면 지난해 24만 명 태어났어요. 30만 명 목표로 하고 30만 명이라 해도 첫 해 얼마가 되냐면 3조 6천억 원이에요. 올해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이 한 40조 50조 그 사이예요. 그것은 몇 분의 1도 안 돼요. 10년 뒤 돼도 36조예요. 20년 되면 더 많겠지만 그 사이에는 우리 이제 경제 성장이 더 되니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것도 30만 명으로 계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애고 그렇게 나가자.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다들 깜짝 놀라시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250유로를 줘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40만 원 정도 돼요. 태어나서부터 매달 부모 수당 따로 또 있어요. 18세까지. 대학 가면 또 등록금 무료. 직업학교 가도 무료. 그러면 또 계속 또 연장을 해줘요.
거기는 출산율이 합계 출산이 1.5명이 넘어요. 그래도 비상이에요. 우리는 1.0으로 밑으로 떨어지고 거기에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너무나 천하태평 아니냐는 거죠. 출산율을 높여야지만 그래야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빠르게 추락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미래 먹거리 투자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 투자로 자꾸 우리의 재원을 옮겨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자꾸 돈이 부동산으로 가니까 결국 부동산으로 가니까 주식으로 투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주식 저평가가 왜 일어났어요? 부동산이 너무 고평가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갖고 있는 자원이 뻔한데 투자를 누가 해요? 가게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 돈도 부족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하잖아요. 전체 가계 자산의 한 7, 80%가 다 부동산인데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서 해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주식에다 투자를 못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뭐 설비 투자하고 아니면 기술 투자를 하려고 해도 돈을 어디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증자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스타트업인데 내가 어떻게 상장해서 돈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런 그 기본적인 인구 고령화 속도를 낮출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먹거리 투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은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뭐 하고 싶은 말씀이야 뭐 오죽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오늘 정심을 한국미래인구연구원에 계시는 분들 몇 분들과 정심을 같이 하면서 방금 주신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 즉 한국 경제 사회가 늙어가고 있다는 문제, 출산율 문제에 대한 극복 해법을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뭐.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교육제도 개선하지 않고 국민연금제도 개선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 인구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책에 지금 제가 보니까 방금 그 말씀이 다 적혀 있거든요. 인구 소멸 사회부터 시작해서 출산율 문제 말씀하시고 교육개혁, 삶의 터전인 나라로 만들기 이런 말씀들이 목차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방송을 하면은 이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래서 뭐 사야 돼요? 꾹꾹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우리 이현은 교수님께 투자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위기 대응적 관점에서 나라도 정부도 그 누구도 각 개인을 돌봐주지 않는 시대에 지금 저들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는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나 한번 이현은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화내지 마시고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투자하는 거 질문하냐 하지 마시고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아니요 그런 이야기도 제 책에도 사실 제가 자세히 써놨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그런 말씀도 제가 많이 드리긴 해요. 그렇다고 어떤 종목을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뭐 중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막 패권 경쟁을 벌이는 것은 다른 나라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들러리고 어쩌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인데 그냥 핵심은 이 달러 패권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달러 패권이 최근에 이제 계속 도전을 받으니까 이걸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달러 패권은 계속 건재하다고도 봐요. 전체 무역 거래 아직도 90% 가까이가 계속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고 외환 보유고가 좀 달러 비중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이제 그게 줄어들고 앞으로 더 줄어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의 그 달러 패권이 완전히 뭐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일단 그래서 달러 자산은 저는 계속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미국의 GDP 성장률은 2.6%가 평균적이고 앞으로도 전 세계 기술 어떤 경쟁에서 제일 앞장설 나라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쩌면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니냐 전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저는 이제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그래서 일부에 자세히 써놨는데 첫 번째가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전환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디지털 사회로 전환한다는 게 뭔 뜻이냐면 결국은 AI 로봇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간의 일자리를 다 거의 다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산업혁명 때도 뭐 일자리 없어진다고 뭐 기계 파괴 운동하고 뭐 러다이트 운동 막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아직도 말씀하는 분 계세요. 아직도 또 경제학자 중에서도 아니 그때는 그 일자리가 제조업 분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계가 제조업 분야에 있는 인간의 일자리를 이제
대체를 하게 되니까 인간이 다 일자리가 어디로 갔어요? 다 서비스로 간 거예요. 가죠. 네. 서비스 섹터로 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조업 분야가 10%밖에 안 돼요. 다 서비스로 간. 우리나라도 7, 80%가 다 서비스잖아요. 이제는 네. 그리로 갔는데 이제는 그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이제 AI가 휴머노이드가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일자리는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이제는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기본소득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소득이 뭐 무슨 뭐 사회주의 운동하고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어쩌면 이러한 기술 혁명을 완전히 선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첨단 그러한 기업들로 하여금 앞장서서 가게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경제적 과실이 나오면 그것으로 세금 걷어서 그걸 똑같이 나눠주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네. 그야말로 노동 안 해도 되는 유토피아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소득, 겨우 먹고 살 정도 이제 나눠주는 거고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빅브라더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그냥 의존해 살지 말고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된다 저는. 그러면 이제 뭐냐 이 노동의 종말이 지금 오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육체적 노동 플러스 정신적 노동이 종말이 되는데 그럼 뭐가 남아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자본소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자본소득이 뭐냐면 예전에 그 자본소득 하면 다 기계 투자하는데 내가 돈을 넣은 건데 그게 아니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내 돈을 넣는 거예요. 그것도 자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직접 창업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엔비디아 만들고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만들고 아마존 만들면 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80억 인구 중에 몇 명이 그걸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 그런 기업에 내가 그러면 취직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 그러한 기업들의 주인이 되면 된다 이거죠. 주인이 되자. 그래서 저는 그러한 기업의 주인이 돼. 그럼 어떤 기업을 찾느냐.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을 찾자. 미래에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 세상을 바꿀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다. 그럼 주식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업 못 찾으면 ETF 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나스닥 지수 추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 다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20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분산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기왕이면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되 기왕이면 뭐 그걸 뭐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저는 미국 국채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금도 일부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 이야기하는 디지털 금, 이 비트코인도 저는 나름대로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에 일부러 갖고 가는 것은 전 좋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전 세계 인류가 지금 거대한 변혁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한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그것도 아예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것은 저는 나름대로 일부 투자 자산으로도 갖고 가면 나중에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그걸 다 하시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 저는 갖고는 있지만 네. 그걸 뭐 어쨌든 뭐 물어보시니까 제가 다양하게 좀 분산해서 하자 예.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수님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에게도 또 뭐 좋은 말씀도 주셨고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한다고는 드렸습니다만 혹시 하고 싶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주시지 못한 말씀이나 요거는 꼭 내가 한번 이 책에서도 그렇고 또 교수님 스스로가 나누어 가져가면 지혜로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은 말씀 있으시면 요약 삼아서 한번 주시죠. 정리해 주시죠.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고 썼으니까 절대 위기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쫄딱 망하니까 희망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그렇게 힘드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니까 초유의 상황이니까 이것을 정말 정치인 그리고 우리 정부 고위 관료들 그리고 국민들 특히 언론 여론 지도층들이 정말 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위기로 인식하고 그래서 어떤 지혜를 모아서 이것을 극복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지금 상황이 마치 구한말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정말 국제 정세가 너무 급격하게 막 변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너무 이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세상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같이 그것을 만들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정치의 계절이 또 돌아오니까 많은 분들이 뭐 정치 공약도 하실 거고 약속을 하실 걸로 봅니다. 하지만 역사는 되풀이 되지 않는다. 똑같이 하지만 반복은 할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높이고 쳐다보지 말아야 될 곳은 쳐다보지 말고 제대로 된 사회적 아젠다 이슈를 우리가 들고서 의병이라도 일으켜서 제대로 우리 국가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하여튼 사회, 지식, 교육, 주거, 환경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현우 교수님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신데 그래도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꼭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